네, 국회가 방송 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청문회에서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첫 번째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어제 상정부터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내용은 다르지만은 형식은 똑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불편한 장면이 계속 국회에서 연출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만 앞세워서 여야 합의 없이 예민한 법률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가 숫자로만 운영된다면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자식으로 투표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모여서 뭔가 얘기하고 원내대표를 두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의석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막판부터 시작된 입법 폭주를 22대 시작하면서부터도 전혀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수가 적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러한 무도한 입법 폭주에는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저항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무제한 토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송사법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의 어떤 그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주축이 돼서 해왔던 거고요. 이게 민주당 혼자서 해왔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축적되어 온 법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이 법을 통과시켰어야 됐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이제서라도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좀 논의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 대치 상황 자체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 이게 저는 이 내용보다는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고생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의사 진행을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따져보면은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6번째, 17번째 거부권 해서 하실 건데 굳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방송사법에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상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그 의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송사법과 그러니까 MBC 방문진 이사 부분, 선임 부분들을 잠깐 내려놓고 둘이 만나서 좀 합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말고 합의안을 한번 처리해보자 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거를 걷어차면서 필리버스터로 온 자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30분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송 3법도 순차적으로 법안 상정, 그리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후 법안 처리, 이런 순서를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법이 없죠. 네. 방법이 없어서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4개니까 하나당 24시간 1박 2일씩 적용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4박 5일 정도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상황에서 법안은 차례차례 통과는 되겠죠. 그러니까 4박 5일 시간을 끌고 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4개 법안이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는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거의 뭐 명약관화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법안은 달리하면서도 계속 같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특검법에 대해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국회 상황을 과연 이대로 놔두는 게 맞는 것이냐.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가 이제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남은 3년 10개월 동안 이거
계속 봐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특히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여야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야의 해법 자체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양보를 하게 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 집권 여당과 더불어서 더 큰 책임을 지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만 고집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에 모든 것에 반대하면서 맞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 물꼬를 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방송사법 같은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자율성을 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안을 받아들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이 절충안이 올라가서 여야 합의로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그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케이스가 첫 사례로 생겼다면 저는 22대 국회는 물꼬가 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합리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이 말하는 입법 독주가 과연 민심에 부합이 될까요? 그러면은 민주당 자체에서는 입법 독주가 정말 규정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있다면 집권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또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방송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의결 통과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방송사법을 놓고서 대통령실은 그때보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00% 행사하시겠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입법부로서 본인들도 정당의 어떤 이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이건 또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행위로서의 필리버스터지 이게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한 부분들은 아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송 3법을 거부권 21대 했는데 방송 4법이라고 달라질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로 왔고 이게 한동훈 대표 때 통과된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시 민주당에서는 방송사법 부분들을 추진할 공산이 큽니다. 네. 그랬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들, 민심이 과연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이 협치의 어떤 생산물을 한두 가지라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방송사법 민주당이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200%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이 방송사법 내용이 이체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신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방송 3법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4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방통위 개정안에 네. 대해 살짝 말씀드리면 가장 큰 내용은 지금 의결 정족수, 방통위 위원 숫자가 5명인데요. 지금 의결 정족수가 2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4명으로 늘리자는 게 골자예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이 찬성해야 의안이 통과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거기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1명이 여당, 2명이 야당. 이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3대 2의 구도로 방통위는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의안이 통과되는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이고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2명만 반대하면 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야당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딱 보면은 벌써 이것은 너무하다.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같은 또는 무슨 뭐 대통령 탄핵 같은 뭐 3분의 2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분의 4면요 80%입니다. 그걸 강요하면서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권을 또 행사했다. 거부권 횟수가
이번 정부 들어서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할 겁니다. 내용을 보고 저희에게 요구를 해야지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거부권 횟수 그리고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를 공격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결과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결과를 놓고서 숫자에 담긴 의미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범야권 의석을 다 합치더라도 192석이기 때문에 2석의 찬성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108명의 의원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는데 104표가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착오가 있었다. 표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윤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무효표 한 표가 아니 부자, 아니 불자 밑에 입구가 들어간 걸 써야 하는데 그 입구를 빼서 네. 원래는 부결의 의미로 표현을 한 건데 그게 무효표가 됐다. 이제 뭐 이런 해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재의결 표결 방식 때문에 4명 또는 3명의 이탈표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저희가 1차 표결 때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2명 빼고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 출석해서 찬성, 그리고 김재서 의원은 출석해서 반대표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탈표가 한 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의결 표결에 있어서는 무조건 의결되는 걸 막아야 하니까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무기명의 자유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차 투표에도 똑같은 방식이었으면 아마 비슷한 정도의 저희가 표현하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1차와 2차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한 표와 뭐 서너 표 이런 차이가 난 거로 저는 해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꼭 실수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뭐 저희가 10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서너 분의 생각이 달라서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정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한 대로요. 그러니까 108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4명이 발생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분석하는 게 더 조금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실수였다. 착오였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투표를 하는데 아무리 무기명이라도 실수를 합니까? 소신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최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그다음에 민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임성근 해병 전 1사단장의 말하자면 청문회를 2번 지켜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임성근 전 이 해병 1사단장을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2요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나름대로 첫 번째 22대에서는 부결해서 4명이 이탈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온 또 22대의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4표가 될지 8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해병특검법안이 자동 폐기된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 보다 강화된 해병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법이 좀 절충해서 수정돼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재의결에서도 자동으로 폐기가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이 제3자 추천안 같은 절충안을 좀 내놓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한동훈 지금 대표의 당시에 최병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법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이 3자의 어떤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검토를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대법원장 추천 부분들이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 특검 자체가 어땠냐?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향후에 어땠습니까? BBK 수사 다시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이정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건은 그거는 국민의힘의 몫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대법원장으로 해서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부분들이 부결이 됐으니 더 강력한 특검법의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하면 결국에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의 서로 간에 이 특검 법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뭐 말하자면 축조 심사를 통해서 협연을 도출된 그 특검을 가지고 또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 저희는 그런 일정으로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다시 낼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가정은 글쎄요. 가정에 답하기는 참 어려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그 협상에 응해서 뭔가 하나의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특검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민주당에서 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강화된 그런 제3의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합의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단 장동혁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놓고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해석을 좀 과하게 하신 네.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할 때 이 제3자에 의한 특검 추천 거기에 따른 저희 당의 독자안을 내겠다고 한 얘기는 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이면서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검 법안을 내는 상황, 그리고 거부권이 반복되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에서 바꿔주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차원보다는 지금과 같은 특검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차원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위가 왜곡되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아예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더 강화된 특검법을 내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 강화된 특검법은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 국회 이 특검이 99년에 생긴 이래로 뭐 얼마나 특검 자체가 특별한 게 강화된 게 나오겠어요. 그 범위 안에서 될 건데 아마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참고하고 있는 거는 2018년 5월에 발행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최순실 특검팀에 이 특검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게 335페이지 분량으로 냈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준해서 아마 특검이 나올 공산이 커요. 당시에 큰 축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 지금 위헌적이라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요. 아예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추천권 이건 당연히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최순실 특검팀은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조차 임명하는 것도 이거는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검은 보충적이고 예외적이어야 된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때 최순실 특검 해설서에 따르면 이거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권력 구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게 아니라 특검은 수시로 열려서 이 부분을 드러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풀어줘야 된다. 거기에다 언론 브리핑까지도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특검팀이 특검의 기준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참고해서 내면 가장 강력한 특검 법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특검을 통해서 아주 스타가 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써낸 해설서가 그대로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참여했다는 점이 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정보가 민주당 친문 의원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해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조사까지 응한 김건희 여사에게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인사안을 민주당 측에 줬다고 주장하신지 제가 그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것을 합쳐서 검찰 내부 특히 이원석 총장을 향해서 저희 당 내부에서도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수장이 여기에 또 일일이 정치인처럼 대응해서 답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해명을 검찰에서 고려해 볼 만한 필요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원석 총장의 이번에 패싱 논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정말 이게 검찰이 치욕적인 조사였죠. 출장 조사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원석 총장이 그만두지 않고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추진하다 보니 이원석 총장 흔들기다. 빨리 그만둬라. 안 그러면 감찰하겠다.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결국에는 손준성 검사와 뭔가의 어떤 연계성이 있었잖아요.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당에서 무슨 이원석 총장이 저는 모르겠어요. 친문 그 누구와 검찰의 인사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갑툭튀로 나와서 이원석 총장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언행들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이게 과연 한동훈 지도부에서 첫 일성으로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인지 다시 한번 윤상현 의원께서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재가를 했는데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일단 이상인 직무대행이 과연 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속에서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재가를 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법에도 근거가 없는 직무대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엄연히 부위원장에 불과한 분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되면요. 의결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 제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활동을 못하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죠.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더라도 한 명밖에 의결을 못하니까 아마 이래서 박문진에 대한 어떤 이사 선임 이 건을 막고 결론은 MBC 사장 임원진 교체에 대해서 방해를 하겠다. 아마 이런 계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즉각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방통위원 5명인데 네. 단 한 명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능케 하는 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만을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국민들께서 이 논리적인 불합리성에다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상한 세계관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방통위에 현재 위원이 전혀 없는 상황까지 촉발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이 직무대행이 뭐 법에도 없는 부분으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이야기하니까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거를 또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얼마나 정부의 지배하에서 독립성 없이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사건입니다. 이게 아무리 입법부가 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직무상 법적으로 따졌을 때 권한대행에 대해서 할 수 없다면 버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여나 그러게 됐을 때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의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진수 후보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임명을 하게 되면 말씀한 대로 이게 탄핵소추 부분에 대해서 묶여 있으면 위원 자체가 직무가 제적이 되더라도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금 8월 말에 정말 방문진 부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거를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뭉키면 시간이 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산과의 어떤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방통위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앞서 얘기하지만 방송사법 부분들부터 다시 돌아가서 방통위를 좀 건강하게 좀 이런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정치권이 좀 머리를 싸맸으면 좋겠어요. 그런다 해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조차도 국민들 보기에는 썩 석연치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야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인사를 그냥 강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